보겠습니다. 72번. 네.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심의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주는 거죠.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주는데, 1번 정치체제의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로 엄격하지 않다.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를 비교해보면 예산심의가 엄격한 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가 예산심의가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니까.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2번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 위원회 중심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본회의는 거의 형식적이에요. 본회의는. 가장 핵심은 예결위의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 종합심사,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3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4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맞죠? 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 부처에 맞게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있으면 국토교통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자, 72번에서는요 1번이 거리가 있네요. 1번이. 자, 73번에서 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설명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OX. 이게 핵심이에요.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산 심의 절차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국정감사죠. 그죠? 두 번째는 시정연설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본회의의 상정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그 다음에 예결위의 종합심사 순서가 이렇게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응? 순서가. 2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자, 3번 예산안은 세출 예산 법안의 형식으로서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의결주의입니다. 법률주의가 아니고 의결주의예요. 그러니까 의결주의라는 말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돼 버리는 거죠. 만약에 법률주의 형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효력을 갖게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예산은 의결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된 예산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틀려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확정이 된 건데. 응? 근데 법률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만이 효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산안이 세출 예산 법안의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법안의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안의 형식을 취합니다. 오케이? 미국은 법률주의니까. 응? 예산이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안의 형식을 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의결주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4번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1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오케이? 회계연도 개시 31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의결해야 된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는 겁니다. 헌법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응? 자, 75번. 국회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다. 맞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이 예결위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오케이? 2번.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자,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다. 그러면요, 예결위가 상임위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각각이 독립된 그런 기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려면 그쪽에 동의를 거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건 시군중 먹기야. 척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에서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4번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자, 75번에서는요, 2번이 거리가 있어요. 2번 내용에. 자,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75번 문제에서 1번 지문 기억해둬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순서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고 나서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결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상설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예결위 위원들은 50명인데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죠. 그러니 전문성이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 자, 75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77번.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예산 집행. 자, 이제 첫 번째가 예산 편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이에요. 1번,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산의 배정은요, 예산 배정은 이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다시 산하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산을 배정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10조를 배정했어요. 그러면 10조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10조를 배정했다는 것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어떻든 77번의 문제에서 1번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케이? 재배정. 2번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용은요, 승인 필요 없어요. 그죠? 이용은 사전 의결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전용은 이러한 승인이나 그 다음에 사전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원이나 인건비 충당의 목적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요것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뭐 확진 환자들 격리시켜서 치료해 줘야죠. 그 다음에 또 격리된 사람들 생활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직장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또 뭐 진료소랄지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돈 막 들어가겠죠. 이거 예상했나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추경예산은 너무나 지금 시간이 이르다. 추경예산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올해 지금 경기가 이제 완전히 또 곤두박질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아마 추경예산 편성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부가 돈이라도 풀어가지고 지금 경기를 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응?
바로 예비비를 통해서는 이건 비상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4번. 사고이율은 집행 과정에서 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 이게 바로 사고이율입니다. 오케이? 네. 사고이율은요, 다시 이월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명시이율은 다시 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 77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다. 77번 내용에서는. 자, 78번 봅시다. 여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분석 내용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건데 500억 이상,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가운데 국가 예산으로 300억 이상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 신규 사업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과연 경제성을 갖췄는지 이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평가 기준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오케이? 비용 편익 분석을 했을 경우 비용 편익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정책적 분석 이걸 이제 각각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경제성의 분석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상위 계획과 연관성, 정책적인 측면의 분석이죠. 두 번째 지역경제 파급 효과,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이건 경제성이 되는 게 경제성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의 평가 기준입니다. 응?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느냐 이거니까 그 자체로 경제성을 갖춘 건 아니잖아요. 3번 사업 추진 의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이런 것도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 기준이 됩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들. 오케이? 자, 민감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성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 민감도 분석도 있어요. 세종시하고 청주시 고속도로 건설합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서 이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1년에 차량이 여기서 5만 대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7만 대가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10만 대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각각 이 비용 편익 분석의 값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5만 대, 7만 대, 10만 대에 따라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질 때 편익값이 달라진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 편익값이. 5만의 차량이 이용했을 경우는 비용 편익 비율이 1 밑에야. 이런 경우는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1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7만 대 이상이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때 비용 편익 분석 값이 1 이상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경제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의 관한입니다. 새로운 국제공항을 하나 건설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국제공항을 건설했을 경우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비용 편익 분석 값이 달라질 테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에 관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에 대한 분석 아니겠어요? 경제성 분석이잖아요. 민감도 분석이. 자, 예비타당성 조사. 이거 어디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밑에 해설 보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막기 위해서 일정액 이상의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을 분석하는 제도. 그래서 거기 경제성 분석의 기준하고 정책성 분석의 기준. 특히 혼동할 수 있는 게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정책적 측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78번에서는 정답이 4번. 민감도 분석에 관한 것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주로 기술적인 분석에 관한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몇 차선으로 건설할 건가? 그리고 이 도로를 건설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 도로 아니면 뭐 교통 여건들, 예를 들어서 뭐 KTX랄지 아니면 또 뭐 공항이랄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그래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기술적 분석이 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주무부처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로서 기술적 분석에 관한 것은 주무부처에서. 그러니까 어디냐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겠지. 이런 경우 있어. 타당성 조사는. 자, 78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9번. 우리나라의 예산과 회계제도의 설명수 옳지 않은가? 자, 1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됐다. OX. 아까 이 중심에 프로그램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혁의 기반이 바로 프로그램 예산인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돼야 한다.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지금 발생주와 복식부기 회계 처리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3번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각 중앙원사장이 그 사업 규모 등을 정해서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한다. 그런데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규모 등을 정해서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예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총사업비 관리제도는요, 사업 기간 중에 총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 것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3번 내용은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 맞습니다. 79번은요 3번이 허리가 있다. 자, 80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관련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같은 시기에 도입됐다. 자, 밑에 해설에 보면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199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도에 도입됐다. 2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가운데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다.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어지간한 그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500억? 이런 사업들은 뭐 대부분이 500억 이상 뭐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도로 하나 뭐 조그마한 도로 하나 건설하는 것도 뭐 500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죠. 근데 이걸 개정한다고 지금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참. 근데 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뽑아달라고 또 이번에 또 나와서 뭐 인사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뽑지 맙시다. 다 보이콧 해버려요. 전부. 자, 80번에서 3번에 토목사업은 400억 이상일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도 500억 이상입니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은. 그 다음에 4번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된 게 아니고 2005년부터 시행됐다. 어?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이나 4번 지문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건요 그냥 시험 지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인용되기는 힘들어요. 어? 근데 여기 문제 풀어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만 공부했으면 챙길 수 있는 지문이잖아요. 다른 지문들은 이제 이 지문 때문에 만든 거라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뭐 이거 뭐 정확하게 암겨.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 대신 2번 내용은 기억을 해둬야죠.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가운데서 바로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4번으로 넘어옵니다. 84번으로. 자, 84번에 보면 예산 집행과 관련된 기술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예산 집행은 재정 통제와 재정 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통제를 위한 것과 재정 신축성을 위한 것 두 가지. 2번 중앙관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약 모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세약 목 간의 상호 융통 전용이잖아요. 세약 목 간에. 3번 예비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산 총액 등에 따라서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된다. 예비비로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에 충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예. 그 밑에 해설해 보면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에 충당하거나 두 번째 예산 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예요. 여러분들 예비비는 비상금이라고 그랬지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는데 예산 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는 예측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예비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예산 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죠. 세 번째, 국회에서 부결된 용도에 예비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이제 국회하고 행정부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회 개회 중에는 대규모 예비비 지출은 제한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예비비하고 연관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4번 중앙관세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총사업비 관리입니다. 오케이? 이게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거예요. 자, 84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 그런다면 몇 번? 3번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85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일조하게 한 방안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이체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중앙관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같이 이동되는 게 바로 이체입니다. 이체는 국회 사전 의결을 요한다. OX. 이체는 국회 사전 의결을 요한다. 국회 사전 의결하고 관계없어요. 국회 사전 의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체는. 이체는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국회 의결 관계없어요. 이체. 두 번째, 전용이란 입법과목 간의 상호 융통으로 틀렸죠?
법과목 간의 상호 융통으로 틀렸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각 세양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 오케이? 네,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입니다. 밑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각 세양 목의 금액을 전용한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내용은. 네. 3번 2월은 당연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2월. 오케이? 4번 계속되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경비의 총액, 연도별 지출액을 정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가 바로 계속비에 해당한다. 2번 틀렸습니다. 2번. 예. 자, 아까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틀렸어요. 이체 국회 사전 의결과 관계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7번.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의 설명에서 옳은 겁니다. 기업 결산은 정부의 예산 집행 효과가 정당한 경우에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이 바로 결산이다. 정부 예산 집행 효과가 정당하다면 집행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게 바로 결산이잖아요. 니은 결산 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부 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자, 무효나 취소가 된다면 지출한 것이 회수돼야죠. 회수 불가능이잖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위법 부당한 지출을 향한 그 예산 담당자나 또는 기관장의 이제 뭐 징계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요. 디귿 국회 심의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국가 예산에 손실이 있을 경우는 징계 부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렇게 그 손실이 된 부분에 있어 부과금을 부과해가지고 회수를 하는. 디귿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갖고 있다. 자, 지금 여기 국토교통부의 그 부처별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50조라고 합시다. 국토교통부에. 그런데요,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조가 늘어났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 질문 보세요.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1조가 증액됐다. 그러면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는 50조 가운데서 다른 거 1조 빼야겠죠? 이게 추가되려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1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표현대로 한다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도를 오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여기 증액 한도를 뭐합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빼는데 이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이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오케이? 1. 국회 심의 후에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그죠? 여기에서. 근데 대부분이 약간씩 삭감이 되는 경우죠. 근데 그 삭감의 폭이 크지 않아요. 지금 올해 예산이 512조인데 올해 예산의 삭감 규모는 3천억이에요. 512조 가운데 3천억이면 512조의 1%면 얼마입니까? 5조예요. 그러니까 3천억이면요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삭감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예.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국고 채무 부담 명의 등이 있다. 맞습니다. 신축성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국고 채무 부담 명의 이런 부분들은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 87번에서는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집중 구매 제도의 장점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 집중 구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앙부처 가운데 조달청이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것이 집중 구매가 되는 거죠. 이게 분산 구매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 행정기관들이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것이 분산 구매가 되는 겁니다. 각각 여기에서. 자, 그렇다면 집중 구매 제도의 장점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재정적인 통제 체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집중 구매에서는. 분산 구매는 이러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각 행정기관들이나 각 중앙행정기관들이나 아니면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매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아셨어요? 그렇지만 이 집중 구매에서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통제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재정적인 통제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 수요나 예상외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긴급한 수요. 그 다음에 예상외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중 구매 같은 경우는 물자를 집중으로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죠. 물자를 집중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관리되고 있는 물자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한 수요, 예상외의 수요 이런 부분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죠. 물자를 집중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하고 있는 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긴급한 수요, 예상외의 수요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거 2번 질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분산 구매의 특징이 아니에요. 집중 구매의 특징이지. 근데 이게 착각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 (3번) 대량 구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겠지? 그 다음 4번 일괄 구매를 통해서 구입 절차를 단순화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중 구매에서는요 구매 절차가 복잡하죠.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집중 구매에서는 구매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 박스에서 집중 구매의 장점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그 5번째 나와 있는 내용 표현대로 긴급 수요나 예상외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오케이? 이런 경우에서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구매 절차가 복잡해요. 집중 구매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디귿 신속한 구매나 적기 공급은 곤란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구매 절차가 복잡하니까 신속하게 구매하거나 또는 제때 구매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러한 신속한 구매나 적기 공급은 분산 구매가 적절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지역에 여러분 증평에 군부대 있죠. 거기서 이제 겨울에 김장할 재료들을 구매합니다. 김장할 것을. 근데 그거 뭐 국방부에다 물론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겠지만 필요한 타이밍에 제때 바로 구입할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김장을 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와 같이 신속한 구매나 적기 공급이 가능한 건 분산 구매의 특징인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에서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헷갈립니다. 아셨습니까? 자, 긴급한 수요, 예상외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집중 구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그 88번 문제 4번에 나왔는 일괄 구매를 통해서 구입 절차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구입 절차가 단순화되는 것은 분산 구매의 특징이야. 아셨어? 그리고 이 집중 구매에서는 구매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구매 절차에서 지연되고 또 신속한 구매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88번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88번. 네, 89번. 우리나라 결산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결산한 것을 심사하는 거예요.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전체 예산 과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결산 심사 언제까지 한다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오케이? 3번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된다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종료되는 것은 국회에서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결산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4번 각 중앙관서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와 통합해서 작성한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측에 그 해설에서 결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 후 국회의 결산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90번.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감사원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자, 감사원은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입니다. 이 감사원은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에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정보조직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헌법을 근거로 한 거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원이라는 말은요, 감은 공무원의 직무감찰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예요. 감, 공무원의 직무감찰. 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회계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감사원은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죠.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직무감찰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감찰이 이루어져요. 아셨어요? 직무감찰에 관한 것을. 그리고 회계검사는 국가 예산을 집행한 국가기관들 있죠?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다 포함이 돼요. 심지어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기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회계검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국가 예산을 집행한 국가기관들은 회계검사 대상이다. 오케이?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모든 기관들입니다. 반면에 직무감찰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번 문제에서 2번에 감사원은 입법부, 사법부 직원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틀렸어요. 3번 기획재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예산을 사정하고 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중앙예산기관에 해당되니까. 4번 감사원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서 결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직무감찰하고 그 다음에 회계검사를 주는데 각 행정기관들이 결산한 거 있잖아요. 그 결산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결산 확인도 감사원에서 합니다. 오케이? 결산 확인도 감사원에서 한다. 이것도. 근데 이건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러한 권한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건 요거하고 요거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에서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사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놨죠? 자, 회계검사를 보면 대부분의 헌법기관들 회계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직무감찰은 대부분의 비헌법기관들. 여기서는. 그 다음에 회계검사는 독립성이 강한데 직무감찰은 독립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 대해서 하니까. 자, 회계검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타 예산 지원 기관들 다 포함이 되고 직무감찰은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각각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줬다. 90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뒤에 문제들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